보내주신 분은 13년 차 간호사인 김주원 씨가 직접 겪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때는 2012년. 이제 막 3년 차 간호사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 사이 역할을 하는 준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보호자가 없는 이제 환자는 돌아가신 후에도 간호사가 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신규 때는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언제부턴가 조금씩 귀찮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또 그렇죠. 그렇게 2년간 많은 환자를 좀 보내면서 저는 점점 죽음에 무뎌져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무리 당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배가 후배의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태움입니다.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3년째 유독 저를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은미 선배였습니다. 그럼 양치도 해? 죄송합니다. 뭐야, 왜 병원에서 울상을 치고 그래? 일하기 싫은가 보다. 잘 됐네. 너한테 일 안 가르쳐도 되겠네. 3년째 이은미 선 종합병원, 그것도 준중환자실 간호사. 업무만으로도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참는 것 말고 답이 있나요?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근무 중이었어요.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환자 호출이 오는 거예요. 3번 베드? 여기 비어있을 텐데. 왜 울리지? 제가 착각했나 싶어서 얼른 뛰어갔더니 침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 누르셨나 보다.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서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은미 선배가 제 바로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아우. 너 일 안 하고 뭐하니? 아니요, 선배. 방금 여기 베드에서 콜이 와서요. 자다가 거짓말까지 하네. 빈집 낸 거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억울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딨지? 누가 일부러 싹 빼간 것처럼 물품이 몽땅 사라진 거예요. 야, 장난친 거네, 장난친 거야. 그때 귀신같이 또 은미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드레싱 키트가 없는 거 10년 만에 처음 보네. 죄송합니다. 근데 좀 전에 드레싱 키트랑 거즈랑 글로버랑 다 있는 거 제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네가 확인한 거 어디 있는데? 어딨냐고. 네가 일 똑바로 안 해놓고 거짓 변명이야? 우연이라고 하기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억울한 상황마다 은미 선배가 절 지켜보고 있냐고요.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함정을 파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 내가 꼭 현장을 잡아야겠다. 매일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맨날 당할 순 없지. 그런데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음. 4번 베드? 여기 환자 없을 텐데. 4번 침대는 좀 전에 환자가 다른 병동으로 가서 비어 있었거든요.
순간 조금 전 어디론가 사라지던 은미 선배가 생각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줘. 네, 다녀오세요. 이번엔 현장을 잡든지 해야지. 아, 나한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선배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4번 베드로 갔습니다. 살며시 커튼을 걷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뒤에서 뭔지 모를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혹시 몰라서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어디에도 선배의 흔적은 없었죠. 다시 병동으로 이제 들어가려는데 어디선가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배 아니야? 은미 선배. 설마 은미 선배인가? 천천히 돌아봤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와서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꿈에서 준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병동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데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 이송용 침대가 막 달리는 소리, 심전도 소리까지 온갖 다급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병동을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남은 마지막 환자를 확인하려고 이불을 확 걷었는데 복도 끝에서 봤던 물방울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마치 오래전부터 절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씩 제 얼굴 가까이로 오고 있었죠. 너무 무서워서 자리에 주저앉은 순간 꿈에서 깼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몸까지 망가졌고 병원에서도 제 상태가 조금 심각해 보였는지 응급 휴가를 사흘이나 주더라고요. 저는 곧장 엄마가 있는 본가로 갔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에 도착하자마자 잠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도는 거예요.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제 눈앞에 준중환자실 천장이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얼른 일어나려는데 수많은 손이 올라오더니 제 양팔과 양다리를 막 잡아서 누르기 막 시작했어요. 제 발목을 잡고 있던 누군가가 일어나는데 긴 머리, 창백한 얼굴. 절 따라다니던 그 여자였습니다. 또 왔네. 여자는 온몸에 병동에서 쓰는 물품들을 치렁치렁 막 달고 있었어요. 어우, 되게 스럽다. 제발 누가 좀 구해주길 기도했죠. 그때 여자가 답답했는지 저를 향해 뭔가를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은 새빨간 피로 흠뻑 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던지는 게 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콧줄, 배액관, 피주머니. 저희 환자들이 임종 때까지 달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맞아. 아, 그제야 여자가 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구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일도 선배들도 모든 것에 지쳐 기계처럼 일을 했거든요. 매일 환자를 만나면서도 환자가 빨리 나아서 퇴원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얼른 사고 없이 퇴근하기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제가 무심하게 보냈을 수많은 환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자는 어느새 제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와서 한 뼘, 두 뼘, 천천히 제 몸 위로 긴 손톱에 핏기라고는 없는 여자의 창백한 손이 조금씩 제 얼굴 가까이로 오고 있었죠. 여자의 양손이 제 목을 향해 오는 그때 삐쩍 마른 나무 토막 같은 팔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오, 뭐야, 구세주네. 도와주는 너 도와준다. 앙상한 손은 꽉 여자의 팔목을 세게 쥐기 시작했고 절 죽일 듯이 다가오던 여자는 기적처럼 멈춰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앙상한 손이 여자의 팔목을 놓는 순간 눈앞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꿈을 계속 꿨고 늘 앙상한 손이 나타나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는 결국 퇴마를 잘해준다는 스님을 모셔왔어요.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탄식부터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다 데리고 왔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제게 수많은 영가가 뒤엉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사라지는 기괴한 일들도 다 이 영가들 때문이었대요. 그러다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 하셨어요. 모조리 다 독한 잡기들인데 영감 딱 하나. 그건 잡기가 아니네. 성생한테 딱 붙어서 다른 영가들이 해치지 못하게 딱 막고 있어. 아, 어디 지켜주고 있는 거야. 스님은 제게 절 지켜주고 있다는 영가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안경을 쓰고 애는 뻘쩍 나오고 팔다리는 비쩍 말랐어. 스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지? 3년 전 신규 간호사 시절이었습니다. 실력은 부족했지만 늘 웃으면서 환자들에게 인사라도 먼저 드리고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애쓸 때였죠. 안녕하세요. 환자분. 병동에는 40대 초반쯤 되는 간암 말기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아요. 다행이에요. 일로 와봐. 환자들한테 실실 고대지 말라 그랬지. 그냥 술술도 내지 마. 여기 그대로 나가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이 환자분이 은미 선배가 절 괴롭히는 걸 보신 거예요. 거기 간호사 선생님, 저 담요 좀 바꿔줘요. 가봐.
환자분은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 싶으면 이것 좀 봐달라, 저것 좀 봐달라 하면서 일부러 저를 찾으셨어요. 선배들을 피하게 해주시려고요. 선생님이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간식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지. 나 같은 반에도 주사를 잘 놓아야 훌륭한 간호사가 된다고. 매일 10번씩 내 발에 연습해요. 항암제를 많이 맞은 분들은 혈관이 말라서 주사 놓기가 특히 어렵거든요. 그래, 맞아. 본인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훗날 좋은 간호사가 되라고 저를 위해서 본인 팔을 내주셨던 분이 있어요. 아우, 너무 감사하다.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힘드셨지만 저에겐 항상 웃어주셨습니다. 힘든 신규 생활을 씩씩하게 버티게 해준 유일한 분이셨죠.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길 매일 기도했지만 결국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보내드릴 때마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분이 계시던 침대를 정리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는데 그때도 선배에게 혼이 났거든요. 야, 시끄러워 죽겠네. 네가 그러고도 간호사야? 너 자질도 없어. 그날 이후 전 어떤 환자가 죽더라도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게 됐습니다. 스님의 도움으로 퇴마를 진행했고 더 이상 어떤 환자 귀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절 지켜주셨던 환자분은 따로 찬도제를 지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할 사연은요. 5년차 간호사인 이윤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윤정 씨가 근무하는 곳이 간호통합병동이라고 힘든데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에 24시간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돌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간호통합병동의 간호사들은 데이, 이브, 나이트 3교대로 번갈아 출근을 하는데요. 이 중 나이트 근무 시간은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진짜 힘들겠다. 제일 힘들 때도. 어우. 당직이나 당직. 환자들 모두가 잠든 이 시각에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환자가 간호사를 호출하는 콜벨이 울려서 서둘러 가보면은 빈 병실이라던가 텅 빈 복도를 혼자 걸어가는데 누구 것인지 모를 발자국 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죠. 무섭다. 뭐라 설명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면 그 동료 간호사들은 뭐 살짝 소름 돋는다. 그치. 그래도 뭐 설마 귀신이 있겠냐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기는데 저는 솔직히 가볍게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그 여자가 또 찾아온 건 아닐까 싶어서요. 윤정쌤, 라운딩 갈 시간이지? 네. 나이트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1, 2시쯤이면 그 환자분들이 불편 없이 잘 주무시는지 조용히 돌아다니며 체크를 하는 라운딩에 나서는데요. 라운딩. 병실이 나란히 늘어진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분명히 그날 낮에 환자가 퇴원한 빈 병실이었는데 서 있더라고요. 병실 앞 이름표를 다시 살펴봐도 이름 하나 꽂혀 있는 게 없었어요. 오, 뭐야. 아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통합 병동이라서 새벽 시간엔 환자와 의료진 외에는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연락은 안 되는데? 저는 신원 확인을 위해 드르르륵. 그런데 병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있다. 잘못 봤나?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이 간호사님, 네. 혹시 병원에서 무슨 향 같은 거 피워요? 향이요? 병원에서 무슨 향 냄새가 나는데. 향? 한 환자분이 자꾸 제사 때 쓰는 그 향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 디퓨저향이겠죠. 아닌데. 저 냄새가 아닌데. 그럴 리가요. 됐으니까 얼른 주무세요. 가볍게 대답해드린 뒤에 병실 문을 나섰거든요. 이렇게 막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휠체어를 탄 어떤 환자분이 혼자 미동도 없이 계시더라고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니 저는 제 방 침대 위에 있었고 제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가위 눌리네. 가위 눌리고. 악몽에서 깼는데 하필이면 가위에 눌린 채 깨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간간히 가위에 눌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가위 푸는 법이 바로 동요 부르기였어요. 노래야. 그래서 이번에도 난 괜찮다, 빨리 풀려라 하면서 속으로 계속 노래를 불렀죠. 뭐야 방금? 환청이야? 지금까지 환청은 한 번도 없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겪는 환청에 너무 무서워서 몸을 있는 힘껏 비틀며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그때 하지마 소리만 반복해서 들려오더니 누가 제 어깨를 막 긁어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가위가 풀린 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어깨를 긁어대며 절 깨운 건 바로 해피야, 고마워. 고마워, 해피야. 제 반려견 해피였어요. 다행이다. 진짜 해피야. 전 해피에게 네 덕분에 깼다며 연신 고맙다 말했고 그날 밤은 혹시나 또 가위에 눌릴까 봐 해피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거실 쪽에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찬바람이 막 방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까 베란다 문 안 닫으셨나? 비몽사몽 졸린 몸을 이끌면서 베란다로 가보니까 역시나 바깥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불이 흥건하게 고여 있더라고요. 비 오나? 밖을 쳐다봐도 비가 온 흔적도 없고 얼른 창문부터 닫아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는 형체의 모습이 정말 또렷하게 보였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떨어지는 그 여자 쪽으로 손을 뻗으며 안 돼! 소리를 질렀죠. 안 돼! 근데 그 순간 안 돼? 왜 안 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 그 여자다. 휠체어를 타고 막 나한테 달려왔던 그 여자. 제 귀에 대고 노래를 부르던 그 여자다. 왜 안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cep혀서는 느낌과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왜 안 되는데? 분명 아까 떨어지고 있던 그 여자가 저희 집 베란다 한쪽 편에 서서 저를 마치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저앉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같이 하자. 재밌어. 그 와중에도 여자는 정말 신난다는 듯이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해피가 짖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제 방이었더라고요.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하니까 베란다로 한번 나가봤는데 해피야. 창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아래로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게 저희 집이 엄마랑 저 여자 둘만 살고 있어서 항상 자기 전에 문을 다 잠그고 자거든요. 다음날 엄마에게 확인차 물어봤어요. 아우, 얘가 왜 이래? 엄마 혹시 어제 베란다 창 안 닫고 잤어? 아니? 나 방에 들어가고 내가 닫고 잤는데? 정말로?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 왜? 저는 그간 겪은 일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어딜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부적 하나를 건네시며 베개에 넣고 자라고 하셨어요. 그 덕분인지 이후로 한동안은 이상한 일도 가위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밤 또 시작이야. 눈을 떴는데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마치 뭘 찾는 것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몸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듯 젖혀져서 보니 저희 해피가 그 여자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피가 보여준다. 마치 절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해피가 짜증난다는 듯이 해피를 한 손으로 낚아채서는 벽 쪽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해피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말았죠. 이게 뭐 진짜야? 진짜야, 가짜야 이게.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 들면서 정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제가 막 그 여자를 확 밀치고 바닥에 쓰러진 해피를 안아든 채 정말 펑펑 울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막 폭받쳐서 오르는 감정으로 흐느끼다 눈을 떴는데 해피야. 괜찮아? 봐봐. 다행이다. 꿈이구나 싶으면서도 해피 막 몸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토한 자국이 있는 거. 그것도 긴 머리카락을 같이 토해냈더라고요. 저도 단발이고 엄마도 짧은 머리카락이라 긴 머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산책을 하다 머리카락을 먹었나 싶을 수도 있는데 꿈에서 귀신이 해피 가슴을 찔렀던 게 너무 찝찝해서 건강검진차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엑스레이에서 해피 유선종양이 보인다고 했고 그 나이 당시에 6살이라 유선종양 걸릴 확률이 1% 미만으로 낮은 케이스라고 했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우, 수술. 아, 얘가. 어머. 아우, 큰 수술이었네. 네. 엄청 큰 수술이었네.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직 초기라서 쉽게 발견하기 힘든 자리인데 검진 잘 받았다고 절 달래주셨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에서 귀신이 검은 송곳으로 찌른 바로 그 자리에 난 종양. 신기하다. 해피는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3일간 입원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밤새 해피 곁에서 병간호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검은색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는 친하게 지내자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며 산책길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언니가 한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여기로 가자. 따라가려는데 갑자기 해피가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언니한테 비부터 피해야겠다고 말하고 돌아서 보니까 그 언니가 입고 있던 흰 원피스가 비에 젖으면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제야 다시 제대로 본 언니의 모습은 검은색 원피스, 검은 신발, 그리고 검정 강아지,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혹시나 해피가 또 다칠까 봐 반사적으로 확 안아든과 동시에 잠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그 꿈 이후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만약 해피가 제 곁에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은견인 해피에게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경은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제보자 경은 씨의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4년 전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안 됐다.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아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 정도로? 많이 후회되는 일인가 보네. 인생이 바뀌었나 봐요, 이걸로 인해서. 경은 씨의 가슴에 사무친 이야기는 대체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가 제보자를 대신해서 여러분께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겪은 일입니다. 저에겐 4살 차이 나는 사촌 언니가 있었어요. 작은 체구의 단발머리, 웃는 모습이 예쁜 소원 언니는 자,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 저의 베프이자 과외 선생님이었죠. 했지, 숙제. 언니.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데 잘생겼지? 야, 너 정말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서로 집도 가까워서 늘 붙어 다니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연락이 안 되나? 연락이 끊겼나? 연락 두절? 몇 달 동안 언니랑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몇 달? 걱정이 돼서 엄마에게 물어보니 몸이 아파 잠시 요양을 갔다면서 그 이상 더 자세한 말은 제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던 어느 저녁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보세요?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은아, 잘 지냈어? 놀랐지? 오, 언니네. 소원 언니? 언니 어디야?
아프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몸은 괜찮은 거야? 응,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근데 경은아, 나 사실 지금 어디 있냐면 요양을 갔다는 언니가 있는 곳은 놀랍게도 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정신병원. 뭐 우울증이라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입원할 정도인가 봐.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그런 데를 왜 가? 누구보다 소원 언니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신병원이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언니는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뭔가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대요. 결국에는 환각, 환청을 없애기 위해 자진해서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 다행이네. 언니는 심심하다면서 자기를 보러 오라고 했지만 원래 폐쇄병동은 직계 가족 외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아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날 이후 언니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약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금방 괜찮아질 거라면서 꼭 다 나아서 만나자고 약속도 했죠. 그런데 며칠 후인 10월 15일 언니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경은아, 나 자꾸 이상한 게 보여. 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맞은편 환자가 계속 쳐다보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나 눈을 감았는데 방울 소리. 시끄럽게 울리는 방울 소리에 잠도 잘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섭고 이대로 밤새 있을 수 없어서 안에 뭐가 있어요? 수 없었어. 하지만 병실 안은 조용하고 환자분, 너무 힘드시면 수면 유도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맞은편 여자는 곤히 잠들어 있는 거야. 어깨 보이는 거야. 경은아,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런 거라고 해줘, 제발. 나도 설마 할머니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 대대로 내려오는 뭐가 있나 보다. 저는 소은 언니가 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와 외삼촌은 평생 외할머니를 부끄러워하며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당인 엄마가 너무 싫고 지긋지긋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사기꾼이라고 믿었던 엄마와 외삼촌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무구도 다 갖다 버리고 신당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요, 신을 부정한 대가였을까요? 10월 18일 전화기 너머 소원 언니는 괴로움에 떨며 울고 있었어요. 경은아, 죽는 게 낫다는 말 나 이해돼. 어제 새벽에 자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있잖아, 폐쇄병동은 24시간 병실 문을 열어놓게 돼 있어서 노크를 할 수 없거든.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내 병실 침대 바로 옆에서 나는 거야. 지금까지 들렸던 게 난 노크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발소리였던 거야. 소원아,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 여자는 나를 보고 킥킥 웃었어. 소원아, 더 버텨봐. 버텨봐! 그러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어대는데 내가 왜 신나님을 받아야 돼? 나 너무 무섭고 지긋지긋해. 나도 경은이 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언니가 계속해서 신부님을 거부하니까 이래도 안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점점 더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전자기기 반입이 안 되니까 환자들 유일한 낙이 TV 보는 거였대요. 근데 언니가 병실 밖에 있으면 잘만 작동되는 TV가 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태연이 막 갔다 갔다 돌아갔대요. 그래서 환자들이 언니를 욕하고 많이 싫어하고 그랬대요. 제 생각엔 언니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네. 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아무리 약을 바꿔 먹어도 소용이 없다면서 매일 전화할 때마다 불안에 떨고 울고 소리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언니 얘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었죠. 동상도 참 힘들었겠네. 10월 23일. 그날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저녁 8시를 넘어서 9시, 10시, 11시 몇 시간이 넘도록 전화가 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되지. 왜 연락이 없지?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걱정이 돼서 밤을 꼴딱 새우면서 기다렸지만 그 다음 날이 돼도 언니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가 되던 날 저녁 8시. 언니, 왜 이제서야 전화해? 언니는 힘든 목소리로 연락할 수 없었던 소름 끼치는 이유를 제게 말해줬어요. 또 있어. 경은아, 나 차라리 신내림 맞을까? 일주일 전 점심시간이었어. 밥을 떠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또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뭐야. 밥을 먹으려고만 하면 뒤에서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거야. 마치 밥을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마치 밥을... 환자분, 식사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숟갈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 음식은 사방으로 튀어서 엉망이 됐어. 날 굶겨 죽이려는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가 밥만 먹으려고 하면 그 여자가 나타나서 어김없이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어. 그렇게 3일을 굶자 간호사가 나한테 링거를 놔주려고 했거든. 근데 있잖아, 링거 바늘이 내 혈관에 꽂히는 순간
아우 방울소리 또 들린다. 이거 떼시면 안 돼요. 떼시면 안 돼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링거 바늘을 손으로 뽑았더니 환자분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다시 링거를 꽂으려고 억지로 나를 붙잡고 나는 제발 주사 맞기 싫다고 울며 불며 애원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독방에 갇힌 채 그런데 또 그 소름 끼치는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내게 얼굴을 들이밀고 소원아 죽겠지. 죽을 것 같지. 죽는 게 낫겠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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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며 뛰기 시작했어.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내가 링거를 다 맞을 때까지 몇 시간이 넘도록 말이야. 신내림 안 받으면 날 말려 죽일 것 같다. 근데 나 죽어도 신은 받기 싫어. 경훈아 나 어떡해. 나 좀 살려줘. 제발. 경훈아.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신내림을 받든 안 받든 나와서 언니 인생 살자. 어? 계속 그렇게 갇혀서 나한테 전화만 할 거야? 더 심해지기만 하잖아. 제 말을 듣고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래, 내 나이가 아깝긴 하지. 그래, 내 나이 아깝지. 라고 중얼거리며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언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왔나 보다. 나왔나 보다. 오랜만에 본 언니는 부쩍 살이 빠지고 머리는 푸석해서 산발이었지만 그래도 표정만은 굉장히 밝았어요. 이제 자신이 신병인 건 인정했지만 신내림은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며 밝게 말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다행이다. 네 말 덕분에 용기 낸 거니까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네가 사고 싶은 옷 내가 사줄게. 그 말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다시 밝게 변했다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죠.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언니의 사망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사고로 죽었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가? 퇴원 후 귀신이 안 보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소원 언니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숙모에게 계속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계단에서 구르고 자전거와 부딪히고 심지어 끔찍한 교통사고까지. 언니는 숙모가 다치는 것이 자신의 신내림 거부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모든 걸 포기하고 무당이 되거나 엄마가 계속해서 다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스스로? 내가 괜히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냥 계속 병원에 있었으면 아직까지 잘 살아 있었을 텐데.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언니 소은 언니가 제 꿈에 나온 거예요. 언니와 제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언니는 저를 무섭게 쳐다봤어요. 경훈아,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먹으라고. 이제 보니 제 앞에 놓인 밥에 숟가락이 푹 꽂혀 있는 거예요. 마치 제사상에 올라간 밥처럼 말이에요.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먹으라고. 언니가 그 제사밥을 마구 퍼서 억지로 제 입에 밀어 넣었어요. 경훈아,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꿈에 소원 언니가 나왔어. 저는 꿈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슨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엄마 왜 그래? 온몸을 벌벌 떠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네가 소원이보다 먼저 귀신을 봤다. 이건 또 뭐야? 와 반전이야.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저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누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무당이셨던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귀신 같은 거 평생 믿지 않았지만 자식 일이니까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용하다는 저를 찾아 귀신 쫓는 부적을 받아왔고 더 이상 제가 이상한 걸 보지 않아서 안도하고 계셨는데 소원 언니가 귀신을 보기 시작했단 걸 알고 너무 놀라셨대요. 제가 가지고 있던 신기가 언니한테 옮겨간 게 아닐까 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저도 언니가 꿈에서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죽은 언니가 저를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소원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나 된 지금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살 죽은 언니와 같은 나이가 되고부터 제 귓가에 소름 끼쳤어. 뭔가가 자꾸 들리기 시작해요. 혹시 언니가 거부했던 신기가 다시 저에게 돌아온 건 아닐까요?